21대 총선 전국을 정치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도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첫 도입하는 선거였는데 이번 선거의 정치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 총선 국면 초기에는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양 진영이 맞붙었었죠. 네. 보수 진영에서는 반문재인 전선을 형성해서 총선에 임하자 이런 기조에 힘이 실리면서 보수 통합도 어렵게 이루어진 바 있고요. 네. 또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통합당이 네. 사사건건 딴지를 걸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이런 프레임 대결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지면서 여당의 프라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서라도 정권과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호소를 했었고 결과적으로 여당의 프레임이 승리를 한 셈이 됐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제를 말씀하셨는데 네. 연동형 비례제라는 새 선거법이 도입된 첫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이 도입됐던 과정을 돌이켜보면 여당과 야당의 극렬한 대치 상황이 있었고 결국 이런 과정들이 진영 간 대결을 더욱 견고하게 했던 요소로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분산된 것이다. 혹은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도 높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최종적으로 66.2%라는 투표율로 28년 만에 최고치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따라 각 당의 유불리 이야기가 많았는데 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최종 투표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66.2%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총선만 놓고 따졌을 때는 14대 때였나요? 아무튼 그 이후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라고 하는데 네. 당초 야당에서는 투표율이 65%를 넘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또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관전 포인트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 총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앵커님들도 투표를 하셨겠지만 이런 선거를 저희가 처음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선거 중에선 처음으로 투표장에서 1m 거리 두기, 또 손 소독에 비닐 장갑까지 착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시행됐던 첫 선거였는데 투표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이다 보니까 방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또 막상 투표하러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밀집된 공간을 꺼려할 수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네. 오히려 당장의 두려움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길게 갔을 때를 우려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이런 심리들이 아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이 이를 반증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에. 그렇다면 이 코로나19가 어느 쪽에 좀 유리한 변수로 작용했을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초기에는 정권 심판 대 야당 심판 이런 프레임 대결이 펼쳐졌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때 야당에서 가장 강조했었던 부분이 이 정권의 경제 실정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경제 실정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을 강조하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과정에서 나온 구호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런 구호였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소 성급하게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발언을 한 뒤에 대구를 시작으로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을 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후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야당은 의료진과 국민의 저력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정부의 대처를 극찬하는 해외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랐고 네. 또 해외 정상들의 도와달라는 이런 요청도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총선을 앞두고는 확진자 수가 하루에 50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런 성과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처했구나 이런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퍼졌던 것 같고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다시 넘어서는 등 여론이 정부와 여당의 우호적으로 돌아서는 장면들이 목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 이 점인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군소정당을 위한 좀 제도였는데 양당에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그 취지가 많이 좀 무색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 이후에 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동형 비례제의 도입 취지는 양당 체제의 폐해를 줄이고 새 정치, 제3지대가 힘받는 정치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결국 이번 선거에선 오히려 양당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거대 양당이 이른바 비례정당이라는 꼼수를 쓰면서 그 취지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건데요.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총선 이후 선거법 재개정은 범여권을 중심으로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법 개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민주당 지도부도 공개 석상에서 다음 국회에서 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오늘 당선되는 의원들로 채워지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번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무려 25%가 나온 곳도 있었고요.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는 게 사실 선거에서 무엇보다 이번에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중도층의 표심은 어디로 좀 향했는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으로 평가가 됐던 선거였습니다. 중도층이라고 하면은 어느 후보를 찍을지, 어느 진영에 표를 줄지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을 일컫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통상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이 대개 일주일쯤 전에 누구를 찍을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들이 중도층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지를 한번 살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즈음에서 통합당에서는 우선 김대호 전 후보의 세대 비하 발언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관련 막말 등 사태가 불거졌었죠. 네. 반면 민주당은 그 당시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 비교적 잠잠했었습니다. 막판에 김남국 후보의 다소 선정적인 팟캐스트 방송 논란이 일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통합당에 비해 그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통합당은 차명진 후보에게 윤리위가 탈당 권유라는 다소 애매한 처분을 내린 뒤 차 후보가 다시 살아났고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제명 결정을 내렸다가 또다시 차 후보가 법원 판결로 후보 자격을 회복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아무래도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통합당 내부에서는 선거 일주일 전쯤 있었던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10석 정도는 내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중도층의 선택을 포함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들의 윤곽이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대략적으로 정리된 판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우선 150석 이상을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는 160석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253개 지역구 의석 중에서 60% 이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를 포함해서 더불어시민당 등 비례정당 예상 의석수를 합하면 대략 175개 또는 180 안쪽 이런 정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 통합당은 지역구에서 현재까지 90석 정도를 얻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례까지 합하면 110여 석 정도 얻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인데 막판 지도부의 개헌 저지선 확보, 그러니까 100석 확보도 간당간당하다 이런 우려가 마냥 우는 소리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우선 서울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서울에서는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우선 49개의 금배지가 걸린 서울에서 약 40곳 정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당초 민주당은 서울에서 36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를 포함해서 경합 지역에서도 추가로 가져가면서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서울에서 10곳에서 우세,
총 15곳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현재 8, 9곳 정도에서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남 일대 8개 지역구도 모두 가져오진 못하고 7개 정도와 용산 정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은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외에 또 수도권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경기 지역 어떻습니까? 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에는 총 121개의 금배지에 걸려 있죠. 경기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9개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48곳 정도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인천 13개 지역구 중에서도 11개 지역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통합당이 앞서고 있는 지역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통합당은 경기 10곳, 인천에서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더라도 2곳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121곳인 수도권 중에서 민주당이 총 99곳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지난 20대 총선 때 82석보다도 15곳 이상, 거의 17곳, 18곳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무소속 지역을 포함해서 총 37곳을 20대 때 따냈던 수도권에서 따냈던 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선 21석 정도에서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관심 지역구 가운데 가장 이슈가 됐던 곳이 단연 이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서는 미니 대선 혹은 대선 전초전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제 황교안 후보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 출구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큰 표 차이를 보였습니다. 두 후보는요.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맞붙었던 서울 종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단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목이 쏠렸던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출구조사에서는 53%대 44.8%로 당초 앞서서 진행됐던 여론조사에서는 2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던 그 조사들에 비해서는 네. 다소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통합당 황교안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개표 결과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개표 결과 두 후보의 득표율은 각각 58%와 40% 정도로 18%포인트 이상 차이로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반쯤 이미 승부는 판가름이 났는데요. 네. 이낙연 후보는 막중한 책임을 온몸으로 느낀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재난을 극복하고 위기에 대처할 책임을 정부 여당에 맡겼다면서 국민들의 명령을 받들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실상의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본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네. 종로 외에도 수도권과 서울 굉장히 격전지가 많았습니다. 이외 지역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종로 외에 가장 또 관심이 쏠렸던 지역이 서울 광진을과 동작을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작을에서는 우선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여기서는 개표율이 거의 다 개표가 된 상황인데 이수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진 후보의 득표율은 50%를 넘어서 나경원 후보를 약 4%포인트 차이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네. 또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광진을에서는 고민정 후보가 50%를 약간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오세훈 후보와 약 2%포인트 차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표율이 약 70% 정도가 약간 안 되는 상황에서 표 차이가 2,000표도 안 나는 상황인 만큼 이 지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홍준표 후보가 지금 굉장히 약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불리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홍 후보의 그 출마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밀양 출마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양산을 출마로 선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대구 수성을에 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개표가 90%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약 39%에 가까운 득표율을 보이면서 통합당 이인선 후보를 2.5%포인트 정도 앞지르고 있는데요.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당 공관위와 갈등 끝에 고향인 산천, 함양, 거창 합천 출마를 고집하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태호 후보는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네. 통합당 강석진 후보를 약 7천 표 차로 따돌리면서 금배지를 달게 됐는데요. 네. 이 밖에도 통합당은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권성돈 의원도 현재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어서 당의 공천 전략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측근으로 분류되는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의 지역구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서울 구로을에서 통합당 김용태 의원을 17%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후보는 경기 성남 중원에서 5선에 도전하는 신상진 후보를 꺾고 금배지를 거머쥐었는데요. 또 관악을에선 정태호 전 일자리 수석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도 불렸던 진성준 전 비서관은 강서을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을 눌렀습니다. 서울 양천을에서는 이용선 전 시민사회 수석이 전북 익산을에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광진을에서도 아직까지도 접전 양상이긴 하지만 네. 고민정 후보의 생환도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오늘 어제와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전국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의 판세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향후 전국에서 공수처 설치와 이른바 다른 개혁 입법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후반기 레임덕 없이 안정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됐는데요. 특히 지금 175석 정도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을 다 합하면은 180석도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어서 향후 추경 문제나 예산 문제에서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강하게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더불어 종로에서 저력을 보여준 이낙연 의원은 여지없는 차기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한바탕 혼돈이 불가피한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황교안 대표가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공석이 된 대표 자리는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이 넘겨받아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해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6선에 도전했던 심재철 의원마저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사실상 지도부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8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 2개월 전에 이를 공지해야 하기 때문에 2달간의 공백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공백 기간은 아마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요. 당 안팎에선 벌써부터 비대위원장 후보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종인, 박형준 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박현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